17년 전 강원도 영월 야산에서 시작된 충격적 반전 미스터리.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9년 9월 강원도 영월의 깊은 야산. 경찰은 공범의 자백을 따라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21개월 만에 드러난 진실. 시신 위에는 검은색 고무통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범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사팀은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시신을 담았던 고무통 본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뚜껑은 그대로인데 본체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직감했던 것은 단순한 사체 은닉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무통 안에 또 다른 시신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시신은 바로 이 사건의 주범, 피의자 박종윤은 아니었을까. 17년째 대한민국 공개수배 전단 1번을 지키는 남자, 박종윤. 이 사건은 단지 연쇄살인이 아닙니다. 두 공범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살해했을지 모르는 미궁의 내부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피의자 박종윤, 1960년생, 현재 65세. 왼쪽 귓불에 작은 흉터가 특징입니다. 그는 2007년 12월 11일 서울 잠실동 반지하에서 사채업자 2명을 살해하고 영월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범행 직후부터 12월 22일까지 박종윤과 공범 남궁경훈의 휴대폰 신호는 계속해서 서울과 영월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오후 영월 38번 국도변 인근에서 두 사람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함께 포착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종윤의 신호는 영원히 꺼졌습니다. 공범 남궁경훈은 모든 것을 자백했지만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는 15년 수감 생활 내내, 그리고 출소한 지금까지 침묵이라는 견고한 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박종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궁경훈은 박종윤에게 재떨이라 불렸습니다. 온갖 모욕과 구타를 견뎌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박종윤은 남궁경훈에게 주인처럼 군림했습니다. 과연 박종윤은 도주했을까요? 아니면 17년 전 하수인 남궁경훈의 손에 의해 그 고무통과 함께 사라졌을까요? 사건 리서치 다크헌터입니다. 지금부터 하수인이 주인을 묻어버린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진 이 기록의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07년 12월 11일 오후 꽁지를 노린 도박사의 치밀한 계산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 시작은 박종윤의 빚이었습니다. 수년간 도박장을 전전하며 이자가 이자를 낳는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은 것입니다. 그의 숨통을 조여온 사람은 40대 후반의 꽁지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돈을 받으러 다닐 때 50대 초반의 보디가드 오모 씨를 늘 동행했습니다. 김 씨의 차량 트렁크에 억대의 현금이 있다는 소문은 박종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빚을 갚고 도주할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이죠. 2007년 12월 초 독촉에 시달리던 박종윤은 채권자를 없애고 돈을 강탈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는 시신 운반을 위한 렌터카 대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월 11일 오후 2시 박종윤은 보디가드 오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잠실동 반지하 자취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오 씨가 방에 들어서자 박종윤은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오 씨가 이를 거절하자 방은 순식간에 살인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박종윤은 둔기를 꺼내 오 씨를 즉각 살해했습니다. 이후 오후 3시경 박종윤은 오 씨의 휴대폰으로 꽁지 김 씨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좁은 방으로 들어선 김 씨. 박종윤은 그가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곧바로 제압했습니다. 박종윤은 흉기로 김 씨를 폭행하며 카드 비밀번호를 추궁했지만 김 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그는 끝내 살해당했습니다. 결국 박종윤이 손에 쥔 것은 현금 30만 원과 체크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살인의 대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후 4시경 박종윤은 공범 남궁경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궁경훈은 박종윤의 하수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종윤은 그를 재떨이라 부르며 수시로 구타했고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남궁경훈은 박종윤에게 2천만 원의 빚까지 지고 있어 그야말로 복종과 굴욕의 관계였습니다. 박종윤에게는 시신을 처리할 힘든 노동력과 복종하는 공범이 필요했고 그 역할이 남궁경훈이었습니다.
박종윤은 도착한 남궁경훈과 함께 시신을 큰 검은색 고무통에 담았습니다. 오후 5시 렌터카는 연고 없는 강원도 영월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범행이 충동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경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영월 야산 입구. 땅을 파는 것은 빚을 진 남궁경훈의 몫이었습니다. 남궁이 땅을 얕게 파자 박종윤은 화를 내며 남궁에게 망을 보게 하고 자신이 직접 땅을 팠습니다. 이 지배적인 주인 행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신을 묻은 후 그들은 고무통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무통 본체는 구덩이 옆에 둔 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박종윤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밤, 기대와 달랐던 피해자의 절망, 그리고 공범에게 족쇄를 채운 도주가 이어집니다. 오후 7시경, 영월 야산 입구에서 두 구의 시신을 묻은 박종윤과 남궁경훈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박종윤의 손에 쥔 것은 지갑 속 현금 약 30만 원과 체크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억대의 현금이 있으리라 믿었던 트렁크는 텅 비었고 기대했던 계좌 역시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억대 강탈의 대가는 고작 현금 30만 원.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박종윤은 절망했지만 이 실패의 책임을 하수인 남궁경훈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 계획은 실패했고 박종윤은 남궁경훈에게 영원한 공범의 족쇄를 채웠습니다. 12월 12일 오전, 박종윤은 남궁경훈을 시켜 렌터카를 반납하고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체크카드로 마지막 돈을 인출했습니다. 남궁경훈은 2천만 원의 사채빚 외에도 살인의 공범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짐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남궁은 도주하는 내내 박종윤의 노예처럼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실, 영월, 또다시 서울 외곽을 배회했습니다. 남궁경훈은 폭력과 모욕을 감수하며 시신이 묻힌 야산으로 끌려갔습니다. 2007년 12월 18일 영월로의 마지막 동행, 파국을 향해 가는 두 공범의 운명적 순간. 12월 18일 박종윤은 남궁경훈에게 시신이 묻힌 영월 야산으로 또다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경찰은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통장을 처리하거나 매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박종윤의 휴대전화는 남궁경훈의 신호와 함께 영월 야산 인근 기지국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박종윤의 휴대전화가 영원히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록된 행적입니다. 남궁경훈은 박종윤이 18일 영월 방문 후에도 자신을 데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2일 박종윤의 휴대폰 신호는 남궁의 진술을 뒤집고 사라졌던 그 영월 38번 국도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종윤 신호의 최종 종말점입니다. 박종윤은 왜 다시 영월로 돌아갔을까요? 경찰은 12월 18일 또는 22일 바로 이 장소에서 재떨이 남궁경훈의 심리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목숨까지 위협하는 주인 박종윤. 남궁에게는 빚과 공범의 굴레를 끊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사라진 고무통 본체의 비밀. 바로 이 시점에서 남궁경훈은 이미 박종윤을 살해하고 두 구의 시신을 묻을 때 옆에 뒀던 고무통 본체를 이용해 박종윤의 시신마저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경찰은 공범 남궁경훈이 감춘 반전과 미스터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신 없는 살인사건. 경찰은 남궁경훈의 휴대폰 기록을 통해 그를 특정했습니다. 2009년 12월 15일 남궁경훈은 도주 2년 만에 출근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 가방을 빙빙 돌리는 등 지극히 태연했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체포했을 때도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응했습니다. 남궁경훈이 체포되었고 그는 잠실, 석촌동 범행, 그리고 영월 안매장 장소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경찰은 남궁의 진술대로 영월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위에는 검은색 고무통 뚜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고무통 본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뚜껑은 그대로인데 시신을 담았던 본체만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남궁경훈에게 박종윤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던 남자가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입을 닫은 것입니다. 경찰은 남궁경훈이 박종윤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떨이 취급을 받던 남궁경훈의 심리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종윤은 남궁경훈을 범죄에 가담하게 했지만 그 결과는 고작 30만 원과 2천만 원의 빚독촉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주인 박종윤의 무시와 구타만 이어졌을 뿐이죠. 12월 22일 두 사람이 영월 야산으로 돌아간 날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재떨이는 복수를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사라진 고무통 본체에 박종윤의 시신을 담아 또 다른 곳에 은닉했을 가능성. 이것이 본체가 사라진 이유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종윤의 휴대폰이 12월 22일 이후 완전히 꺼진 점, 17년간 단 한 번도 목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재떨이 남궁경훈의 완벽한 침묵. 이 모든 증거가 박종윤의 사망, 즉 주인을 향한 재떨이의 반전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이러한 반전 대신 남궁경훈에게 징역 15년이라는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도 2024년 출소 이후에도 그는 박종윤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품은 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09년 12월 남궁경훈의 침묵이 만들어낸 형사들의 의심, 그리고 미제의 벽. 미궁에 빠진 사건 앞에서 경찰은 모든 증거를 재검토했습니다. 남궁경훈의 자백은 너무나 상세하고 일관되어 그가 실제로 본 것만을 진술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고무통 본체, 그리고 박종윤의 17년간의 완벽한 실종. 이 두 가지 비정상적인 퍼즐 조각은 형사들을 미제의 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사팀은 남궁경훈이 박종윤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지만 법적 확신을 줄 시신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박종윤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추론은 가능성일 뿐 사실로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기 미제가 아닌 공범의 완벽한 침묵과 사라진 본체가 만든 미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17년의 세월을 견뎌온 피해자 유족들의 진실의 무게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종윤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의 딸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영어를 찾으며 묻습니다. 왜 아직도 못 잡았을까요? 살아는 있는 건가요? 유족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박종윤이 잡혀 법정에 서는 것.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17년의 시간,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박종윤에게 묻습니다. 어디 있냐고, 살아있다면 제발 나타나 사과하라고 말입니다. 2007년 12월 11일 서울 잠실동에서 시작된 이 미궁의 사건은 17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피의자 박종윤, 1960년생, 현재 65세, 키 약 170cm, 왼쪽 귓불에 작은 흉터. 경찰청 공개수배 명단 1번. 그는 17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종윤이 살아있다면 그의 외모는 크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 귓불의 작은 흉터, 이것만은 변하지 않은 결정적 식별점입니다. 이 얼굴을, 이 흉터를 기억해 주십시오. 진실은 기록으로 남고 검거는 제보로 완성됩니다. 저희 채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목격 정보는 국번 없이 112 혹은 경찰 민원 상담 182로 즉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건 리서치 다크헌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